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영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원장님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나 두 개, 뭐 세 개, 뭐 좀 많게는 세 개 정도의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서 움직임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갈 때, 그 두 문제, 한 문제를 더 맞힌다라는 전제는 여러분이 올해 수능에서 받은 결과가 여러분 진짜 실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를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하나를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다 맞힌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의 실력에 의한 결과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실력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두시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2월이나 3월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에서 시작해서 그런 포인트, 그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으면 그 뒷단에 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측면을 잘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수능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수능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수능이 바뀌는 거는 이제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공통 과목 국어와 수학 부분이 바뀌는 거죠. 탐구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험 범위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개정교육과정 첫 세대예요. 개정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첫 세대이기 때문에 탐구 부분의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가 이제 뭐 50%로 연계율이 줄어드는데 그 EBS 연계율 줄어드는 것도 뭐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구조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통 과목과 필수 선택 과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할 거냐, 뭐 또는 유리할 거냐. 불리해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하는데 불리해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리하면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다시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통과목과 필수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으로 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과목씩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어와 수학이 모두 세 과목씩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 수능은 국어는 다섯 과목이죠.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독서, 문학 이렇게 문법이 아니라 이제 언어와 매체 언어였지만 그렇게 해서 다섯 개 과목으로 돼 있었던 게 세 과목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한 과목이 되고 언어와 매체가 또 한 과목이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따로 나뉘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되고 독서와 문학은 전부 다 모든 친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수학도 수학원, 수학2는 모든 친구들이 다 보는 거고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의대관 설명이기 때문에 확통은 필요 없고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미적을 계속 했는데 기하를 안 하겠죠. 네, 미적을 하겠죠. 미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수생들은 특히 미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기하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내가 충분히 기하를 선택해서 기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기하를 선택을 바꿔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공통 과목과 필수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체계가 굉장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국어에서 지금 현재 체계는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15문항이 나온 다음에 독서와 문학이 30문항이 나오는 체계잖아요. 근데 이 시험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 언어 이 세 개의 부분은
집중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과 이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어 부분은 문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독서와 문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 아래에 문항이 몇 개가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집중돼서 있던 그 집중력이 뒤에 문항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데 반해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과 언어 매체 중에 언어라는 부분은 이렇게 개별적인 항목들로 문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만 봐도 2021학년도 수능 시험만 봐도 국어가 상대적으로 최초의 그 선생님들의 평가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화작문에서의 어떤 좀 덜컹거림 이런 것들이 그 뒷단에서 이어져서 미치는 영향이 꽤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과목과 필수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면서 시험지가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문학이 먼저 있고 화작이나 언매 중에 하나가 또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작과 언매를 먼저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와 문학을 먼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화작과 언매를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보게 됐을 때의 그 완성도는 굉장히 문항을 푸는 완성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험 체계는 훨씬 더 좋은 체계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함 전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독서가 약해요.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독서와 문학을 강하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좀 더 실력이 탄탄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2, 3, 4교시 시험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되게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이야기 중에 넌 재수를 언제 결정했니? 라고 물으면 9시요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8시 40분 시작해서 9시 딱 되면 지금쯤 내가 독해를 한 지문을 풀고 났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미 아직도 화작문에서 헤매고 있으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체계가 좀 바뀔 거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했을 때 점수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점수 체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 과목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어요.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지금 현재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고 필수 선택 과목을 가지고도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적과 기하에서 미적의 26점과 기하의 26점을 같은 26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적의 22점과 기하의 22점은 같은 22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정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조정점수의 공식은 이런데 이거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조정점수의 핵심은 선택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선택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미적을 선택한 집단과 기하를 선택한 집단 중에 누가 더 우수한 집단인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적 점수와 기하 점수로는 따질 수가 없으니 그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공통 과목, 수원 수투 과목의 평균이 높아야 할 것이고 미적 집단이 높은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수원 수투의 공통 과목이 평균이 또 높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높아진 또는 낮은 상태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뭘 하느냐 곱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반비례로서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다면 표준 편차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표준 편차는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수를 더하고 낮은 수를 곱하고 또는 높은 수를 곱하고 낮은 수를 더하게 되는 과정이 돼서 이 두 집단의 결과적인 조정 점수가 큰 차이를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걸 다시 표준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각각의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각각 배점 비율 반영 합산을 한다. 즉 배점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원래 배점 비율은 공통 과목이 75점 그리고 필수 선택 과목이 25점 이래서 100점 만점 원점수 만점을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예비 문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2 예비 평가 문항이 있는데 그 예비 문항은
76 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6점 대 24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74에서 76, 24에서 26 이렇게 해뒀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뭐 저런 복잡한 걸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와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0.74와 0.26 또는 0.26과 0.76과 0.24 뭐 이렇게 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A라는 친구는 공통 과목이 130이 나왔어요. 표준 점수를 만들었더니 130 나왔고 선택 과목이 120이 나왔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공통 과목이 120이 나오고 선택 과목이 13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0, 120이 나온 A가 있고 120, 130이 나온 B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그냥 단순합을 하면 250, 250인 건 똑같아요. 근데 A 친구는 130, 120이니까 이 130에다가 0.74를 곱하고 120에다가 0.26을 곱하는 거예요. 배점 반영 비율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120에다가 0.74를 곱하고 여기는 130에다가 0.26을 곱하는 그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A 친구는 13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될 거고 B 친구는 12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 두 개를 반영 비율 합산을 하면 127이나 128이 나올 거고 B는 120이나 123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다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대를 생각하고 있다. 공통 과목 74점은 다 맞아야지. 하나를 틀린다면 그래도 하나를 틀린다면 미적이나 기하에서 틀려야지. 공통 과목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놓치고 있는 거, 여러분 후배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을 때 선택 유불리가 생긴다. 그래서 표점이 차이가 날 거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나면 2점 나는 거고 적게 나면 1점 나는 거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1점이나 2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1점이나 2점의 차이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공통 과목에서 하나 틀리냐 선택 과목에서 하나 틀리냐도 1점, 2점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웃긴 거지. 뭘 선택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공통 과목에서 틀려. 그럼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기하 선택한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기하 선택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라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다른 과목의 집단보다 더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표준 편차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공통 과목의 평균이 미적은 35인데 미적 집단은 기하 집단은 37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도 16과 14로 기하 집단이 더 적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보니 얘네들의 점수대별 표준 점수를 뽑아보니까 미적이 이겨. 왜? 표준 점수라는 체계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체계는 평균이 낮으면 높아져요. 평균이 높으면 낮아지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서 당연히 미적 집단보다 기하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니까 미적이 평균이 더 낮잖아. 근데 거기서 만점을 받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하보다 미적이 1점 이기잖아요. 만점일 때. 그쵸? 근데 97점일 때는 동점인 경우도 있고 1점 더 미적이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7점을 잘 보면 위에 있는 97점은 공통 과목에서 하나를 틀린 거고 밑에 있는 97점은 선택 과목에서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 과목을 다 맞은 친구 아래쪽에 있는 74, 23 구조가 미적 부분을 잘 보면 141이지만 71, 26은 140이 나오니까 1점이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하는 유리하지 않냐? 기하가 유리한 조건도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하가 우수한 집단은 맞는데 그의 기하가 엄청 어려웠어. 그래서 애들이 기하를 못 봤어. 즉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는 여전히 기하가 높고 표준 편차는 낮지만 기하 과목 자체의 평균은 떨어지고 표준 편차도 적어. 이런 상태가 됐어. 여기서 기하 만점을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 미적 만점 받은 친구보다. 그러니까 점수가 더 좋게 나와. 143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97에 가면 선택 과목 만점 받은 친구는 미적분보다 2점이나 더 높아요. 그리고 97점에 공통 과목 만점 받은 친구도 142가 어쨌거나 나오는 거예요. 기하에서 하나를 더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높진 않은 거죠. 반면에 미적은 아까 똑같이
그냥 공통과목 만점 받은 친구가 점수가 더 좋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97점을 받거나 혹은 97점에서 74, 23 구조를 받거나 아니면 100점을 받아올 수 있어. 그치? 그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 전국의 우수한 애들을 기하로 다 몰 수 있냐고. 야, 수학 잘하는 놈들 전부 다 기하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거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공부하기 바쁜데. 더더군다나 응? 기아가 유리해지려면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기아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내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냐고.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어. 기아는 다른 이제 수학의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아만 좋아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기아가 매니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아만 좋아하는 거야. 딴 건 못해. 그 수능 관심 없고 기아만 잘해.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기아의 평균은 낮아질 거고 편차는 기아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낮아지고 편차는 커질 거야.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아보다는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올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해. 제발. 그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거를 하는 거야.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아, 또 그러면 또 이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겠지. 잘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라 써놨잖아.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대신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공통 과목이든 미적분이든 공통 과목이든 기하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엄매는 어떻게 해요? 화작과 엄매는 어떻게 해요? 예비평가 문항을 풀어보라고. 예비평가 문항을 풀어보고 그 풀어본 예비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거에 좀 더 접근이 쉽다. 그러면 그 접근이 쉬운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엄매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매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매체라는 부분은 언어와는 다른 거예요. 매체라는 부분은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언어는 문법이어서 이렇게 딱딱딱 답이 떨어지는 거지만 매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적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예비평가 문항에서 5문항이 언어고 6문항이 매체였기 때문에 심지어 매체는 기출문제도 없어.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학년도에 의대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의대를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놨는데 맨 위가 이제 흔히 메이저라고 부르는 의대고 두 번째 권역이 수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국립대고 네 번째는 지방 사립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지역인재 수시, 지역인재 정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분류값을 놔뒀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분류값에 해당하는 수능이라는 것만 잠깐 따져보면 메이저 의대는 111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21학년도에 2022학년도에 136명으로 25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 25명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25명은 의대 증원은 하진 않았으니까 나머지 다른 전형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른 전형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앞에 교과에 가면 32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즉 교과 전형이 32명이 메이저 의대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22학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과 전형으로 32명이 들어와요. 근데 그 32명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25명이 수능에서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합친 인원, 그 32명과 25명을 합친 인원이 종합에서 빠졌습니다. 딱 맞을걸요? 57명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에서 빼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종합의 점유율이 64.3%에서 51%로 줄었습니다. 되게 크게 옵니다.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수능은 26.7%에서 32.7%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수도권 의대를 보면 수능이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보면 389에서 423이 됐어요. 그러니까 389라는 느낌하고 423이라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44명이죠. 그렇죠? 예, 44명이죠. 예, 44명이 34명이구나. 44명이 아니라 34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42.5%에서 점유율이 46.4%로 갔는데 점유율 자체는 크게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00명대와 400명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그 인원이 어디선가 왔어야 되는데 당연히 종합에서 10명 빠진 거, 교과에서 또 20명 빠진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넘어와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세 번째 권역과 네 번째 권역을 잘 보시면 세 번째 권역은 아주 미미한 인원이 늘었고 3명이니까 이건 사실 늘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네 번째 권역에 가니까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면서 네 번째 권역을 목표로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권역을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권역에서 느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느는 것은 도미노를 일으켜서 아래쪽의 정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해봅시다. 첫 권역에서 맨 첫 권역에서 10명이 는다. 그러면 의대 전체에 10명이 느는다. 그러니까 다른 권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권역은 움직임이 변화가 없어. 근데 첫 권역만 10명이 늘었어. 수능이. 그럼 그 10명이 는 게 의대 전체에 10명이 느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그게 10명이 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번째 권역에 만족해야 되는 10명이 첫 번째 권역으로 간다는 뜻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면 두 번째 권역에 머물러야 되는 10명이 첫 번째 권역으로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권역에 10자리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그 10자리는 누가 가? 두 번째 권역에 못 가는 10명이 세 번째 권역에 있던 10명이 그 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미노를 일으켜서 쭉쭉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맨 첫 권역의 25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표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자, 첫 권역은 울산대 의대 때문에 지역인재 수시 4명이 있고요. 두 번째 권역은 뭐 인하대 한림대나 순천향대나 뭐 인제대나 이런 학교 때문에 지역인재가 또 있어요. 근데 지역인재 정시는 두 권역 다 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권역과 네 번째 권역에 가면 지역인재가 거의 뭐 40%, 뭐 40%가 아니지 50%? 세 번째 권역 가면 지역인재 수시랑 정시 합치면 거의 50%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44%, 45% 정도 되는데 전체 선발 인원에. 그리고 네 번째 권역에 가면은 이걸 다 합치면 3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 국립대나 아니면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전형이 각각의 점유율을 나누어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6개의 전형 중에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과 두 번째 높은 전형을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2022학년도에 내가. 그래서 첫 번째 권역은 종합과 수능의 순서고 두 번째 권역은 수능과 종합의 순이고 세 번째 권역은 지역인재 수시와 수능, 네 번째 권역은 수능과 지역인재 수시 이렇게 권역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네 개의 권역 중에 모두 음영 처리가 돼 있는 걸 찾으면 뭐밖에 없어요? 수능 위주밖에 없죠.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수능 위주 전형이 4개 권역에 모두 선발 비율이 높은 2개 전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의대만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 그 다음 네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가 음영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치대를 볼 거예요. 치대. 자, 보세요. 치대를 보면 저 위쪽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 첫 권역이 서울 수도권, 두 번째 권역이 지방 국립대, 그 다음 네 번째 권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권역이 지방 사립대잖아요. 근데 보니까 재밌게도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치대에 있어서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 권역은 16명이 늘잖아요. 지금 수능위 전형이. 그리고 지방 국립대도 6명이 늘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방 사립대는 그냥 똑같이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이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바꿀 수 있잖아. 학생부를 어떻게 할 건데? 학생부 지금 못 바꾸잖아, 앞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아, 선생님 저는 학생부가 안 좋은데 수능으로 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어떤 포인트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다. 수능의 잠시 결과를 2020학년도 거를 보면 2021학년도는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정시 결과만 보면 여기 이제 무슨 숫자를 보면 되냐면 맨 위에 0.3, 0.7, 1, 1.5 저렇게 돼 있는 숫자를 보면 돼. 그 숫자들을 잘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상위 누적 백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체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 우리 과탐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 1% 안쪽에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대는 1% 안쪽에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 안쪽에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색을 몇 개 나눠놨잖아요. 색을 몇 개 나눠놨는데 앞에 내가 설명할 때는 의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5개 색깔이에요. 색깔은 5개인데 그러니까 분홍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이 메이저 의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울산대 의대는 2020학년도에 이상현상을 보였어요. 저 자리가 아니고 가톨릭대랑 성대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한데 울산대 의대가 추합이 3명이 나오면서 뒷단까지 좀 밑에가 좀 허술해서 이게 뚫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울산대 의대가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분홍 계열이 끝나고 나니까 보라가 나오잖아. 그치? 보라가 끝나는 지점쯤에 녹색이 있지. 연두색이 있잖아. 그 연두색이 끝나는 지점쯤에 노란색 계열의 학교들이 쭉 있고 노란색 계열들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회색만 쭉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그 다음 수도권, 그 다음에 삼룡이, 그 다음 지방국립대, 그 다음 지방사립대 이렇게 움직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층위가 이렇게 쫙쫙쫙쫙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자 여기 생각해보죠. 거기에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가는 게 굉장한 차이냐? 아까 원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냥 그 한 문제라고 그냥. 근데 삼룡이에서 메이저로 가는 게 또 굉장한 차이냐? 그게 또 그냥 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치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는데 이게 치대는 1% 넘어가는 쪽이 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의대 쓸 수 있으면 의대 쓰겠지. 근데 진짜로 막 내가 치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했다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 의대를 못 쓰니 치대를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선에서 쭉 연결이 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이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럼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그럼 저 퍼센트 자체가 뒤로 조금씩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가 의대 끝인데 실제로 뭐 2021학년도 결과를 보고 나면 뭐 1.1%가 끝일 수도 있고 1.15가 끝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구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 점수가 아니고 작년에 마지막 끝선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배치 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 때문에 10달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되 강한 의대관에 오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는데 최상위권의 개념은 무엇일까? 최상위권의 개념이라는 거는 고3의 최상위권의 개념과 재수생의 최상위권의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고3들의 최상위권은 내신으로 최상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수능으로 최상위권이 있을 수도 있고 활동으로 최상위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생의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뭔 거예요? 수능으로서의 최상위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재수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이런 내신 경쟁력이나 활동 경쟁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배제한 상태를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명의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분명히 두 친구의 내신 경쟁력은 같지만 수능 경쟁력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3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B학생의 저 내신은 쓸모가 있지만 A학생의 저 내신은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저는 최상위권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B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A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받아보니 B인 친구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재수를 한다는 뜻은 저것이 2명의 학생이 아니라 B 학생인 여러분이 A가 된다는 것이 재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를 좀 근사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이외의 모든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재수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목표를 잘 수립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원장님께서 앞에 이 다시 보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원장님께서 뒤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아니 지금 말고 좀 이따가 1월에 꼭 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것들을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